내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께 찻잔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하객 400여 명 앞에서 뜨거운 찬물이 담긴 잔을 고의로 내게 쏟아부었다. 나는 드레스에 흘러내리는 찬물을 닦아내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15분이 흘렀다. 그날 내 남편이 된 남자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이었다. 400명이 넘는 친척, 사업 파트너, 친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높이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셨고 버진 로드에는 새하얀 생화가 가득했으며 잔잔한 웨딩 마치 선율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을 받쳐들었다. 전통 예법에 따라 나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차 받으십시오. 하지만 찻잔이 시어머니의 입술에 닿기도 전에 잔이 갑자기 기울어지며 끓는 듯한 액체가 내 얼굴로 고스란히 쏟아졌다. 날카로운 비명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뜨거운 찬물이 내 뺨과 목, 가슴팍으로 흘러내렸고 피부를 태우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이 느껴졌다. 공들여 한 화장은 녹아내렸고 저렴한 원단으로 직접 고른 웨딩드레스의 깃은 축축하고 끈적하게 변했다. 차갑고 수치스러웠다. 만약 3년 전 갓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을 시작하던 때의 나였다면 아마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붉은 카펫 위에 꼿꼿이 무릎을 꿇은 채 찬물이 하얀 드레스 위로 스며들게 내버려 두었다.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번져나갔다. 내 앞에는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가 빈 찻잔을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복수라도 한 듯한 냉소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어머, 미안하다 아가. 그녀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늙어서 손이 떨려서 그만. 하지만 걱정 마라. 100g에 20만 원이나 하는 귀한 차를 내 그 천한 얼굴에 부어줬으니 호사를 누린 셈 치려무나. 내 평생 이런 비싼 걸로 세수해 볼 날이 또 있겠니?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파리떼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어휴, 저 시어머니 좀 봐. 저런 지방 출신 애를 부잣집에 들일 배짱 하나는 대단하네. 듣자 하니 고아에다 지독한 흙수저라던데 시작부터 군기를 잡으려는 거겠지. 나는 턱끝에서 여전히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고개를 들었다. 따가움에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내 곁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내 남편, 최진혁. 그는 맞춤 제작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 사람들은 내가 그와 결혼한 것이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때 내가 그토록 흠모했던 그의 얼굴은 짜증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손수건 한 장 건네지 않았고 나를 일으켜주려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서연아, 뭐하고 서 있어? 이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잖아. 손 떠는 게 당연하지. 애처럼 굴지 마. 그는 말을 이었다. 얼른 무릎 꿇고 어머니께 사죄드려. 이쯤에서 끝내게. 애처럼 군다고. 내 머릿속에서 마른 웃음이 터져나왔다. 3년 전 당신의 스타트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내 신탁 자금을 몰래 빼내 당신에게 투자한 건 나였다. 당신의 사업 계획서를 밤새워 수정하고 내 인맥을 총동원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도 나였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가인 줄 알았다. 지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뒤에서 조용히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에게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있었다. 진혁 오빠, 서연 언니 탓하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가 울렸다. 최진혁의 절친이자 내 들러리 윤수아였다. 그녀는 티슈를 들고 다가와 내 얼굴을 닦아주는 척했지만 화상 입은 내 피부에 손톱을 깊게 박아 넣었다. 언니, 웃어요. 좋은 날이잖아요. 박 여사님도 다 언니 잘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고향에선 이걸 액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녀는 독을 품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이 집에서 언니는 영원히 이방인일 거예요. 이 찻잔은 시작에 불과해요. 나는 고개를 틀어 그녀의 손을 피했다. 드레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얼굴에 찬물을 닦아냈다. 내 행동은 너무나 느긋해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의아해했다. 나는 손목을 보았다.
한때 최진혁이 짝퉁이라 비웃었던 낡은 시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였다. 11시 45분. 아직 15분 남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 정말 비싸군요. 제 얼굴에만 쏟기엔 아까울 정도로요. 박혜숙 여사는 당황했다. 내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더 큰 소리로 나를 꾸짖을 명분을 주길 바랐을 것이다. 뭐? 네가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게냐? 그녀의 눈이 사나워졌다. 내 그 얼굴이 얼마짜리나 된다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넌 고개를 숙여야 해. 혼인신고서 한 장 가졌다고 우리 집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 마라. 최진혁이 소매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강서연, 어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리고 다시 차를 올리고. 식사 시간 방해하지 말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5분. 나는 일어섰다. 무릎 감각은 무뎌졌지만 등은 꼿꼿했다. 쟁반에서 다른 찻잔을 들어 박혜숙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차 받으십시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릎 꿇어. 버릇없는 것.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걸 드시든 다시 쏟으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차는 100g에 20만 원입니다. 또 쏟으시면 40만 원이네요. 우리가 부유하긴 하지만 사치스러워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최진혁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강서연, 너 미쳤어?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당신이 무릎 꿇고 청혼하던 날 평생 나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당신의 약속은 찻잔 하나의 수명보다도 짧았네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한 친척이 중재하려 애썼다. 자, 어서 차 마시고 끝내자고. 좋은 날이잖아. 박혜숙 여사는 찻잔을 받아들고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마셔. 아주 잘났다. 집에 가서 보자. 내가 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 나는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11시 50분. 아직 5분 남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이 쇼는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테니까요. 최진혁이 내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는 이를 갈았다. 홍공 이 미친 여자. 홍공공고와 지금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서 그렇습니다. 홍공 식사들 하십시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내 손목을 으스러져라 붙잡았다. 한마디만 더 헛소리 해봐. 당장 여기서 쫓아낼 줄 알아. 나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만약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그래도 나와 결혼했을까? 그는 비웃었다. 넌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내 분수를 알아야지. 11시 55분. 반지 교환 시간. 다이아몬드 반지는 1캐럿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그는 지난주 윤수아에게 5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었다. 11시 58분. 나는 연 회장 입구를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11시 59분. 나는 미소 지었다. 반지가 너무 작네요. 안 들어가요. 최진혁이 분노했다. 끼든가 아니면 꺼져. 정오 12시. 그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스피커폰 너머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표님, 회사 투자금이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전화 안 받아요? 최진혁은 떨리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 짓이지, 그렇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내 뺨을 때리려 했다. 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부턴 제가 참지 않을 겁니다. 최진혁은 얼어붙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그의 귀에 붙어 있었고 비서의 목소리는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밧줄처럼 들렸다.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다. 테이블 밑에서 내 손목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는 소리를 지르려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위풍당당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 사람 같았다.
무슨 소리야? 최진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투자금 회수라니? 누가 감히? 비서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대표님, 서류에 이미 직인이 찍혔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담보로 잡힌 자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위조 의심이래요. 지금 회사 계좌는 동결됐고 재무팀은 봉쇄됐습니다. 곧 실사팀이 닥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난 3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가시가 뽑힌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다. 연회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도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웨딩 음악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급한 벨소리, 커져가는 속삭임,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떨리는 손에 부딪히는 식기 소리뿐이었다. 박혜숙 여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선을 피했다. 전화기를 든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졌고 아까 그녀가 내려놓았던 찻잔이 살짝 밀리며 남은 찬물이 테이블보 위로 번졌다. 뒤에 서 있던 윤수아 역시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없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느낀 사람의 눈빛이었다. 최진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스피커폰을 끄고 전화기에 대고 낮게 말했지만 연회장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무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업 파트너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누군가에게 고갯짓을 하고는 서둘러 빠져나갔다. 또 다른 남자가 뒤따랐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진혁아, 갑자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먼저 가볼게. 마치 연쇄 반응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몇몇은 선물 테이블 쪽을 흘깃거리며 봉투를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마치 끌려 내려갈까 두렵다는 듯 서둘러 연회장을 나갔다. 박혜숙 여사가 소리쳤다. 아무도 못 가. 다들 앉아. 내 아들 결혼식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연회장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최진혁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무태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서연아, 말해. 네가 한 짓이지? 너 아는 사람 누구야? 누굴 시켜서 날 망하게 한 거냐고. 그가 나를 강하게 잡아 끌었고 그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질문이 참 이상하네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다고 했죠.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묻는 거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스스로 경력을 쌓아 올린 남자였고 나는 그저 밥하고 참고 미소 짓는 법만 아는 그림자였다. 이제 그는 설명을 요구하며 내게 매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박혜숙 여사가 달려들었다. 하객도 무대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내 뺨을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힘주어 막았다.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엔 충분했다. 박혜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가 감히 내 손목을 잡아 반항하는 게냐?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을 돌아보았다. 아들아, 이것 좀 봐. 내 마누라 좀 보라고. 이 버릇없는 게 시어미를 짓밟으려고 해. 최진혁은 본능적으로 내 손을 떼어내려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고는 더욱 창백해졌다. 몇 마디 듣더니 그는 전화를 끊었다. 넋 나간 목소리였다. 우리가 사는 도곡동집, 집주인이 당장 비워달라고 한대. 박혜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악마를 본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음을 알았다. 나의 침착함, 내가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말, 낡은 시계, 나의 침묵. 그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욕설부터 내뱉는다. 강서연, 그녀는 거의 질식할 듯 소리쳤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
평범한 년이 아니라는 걸. 내 말이 맞지? 넌 불행을 몰고 오는 년이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나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턱에 남은 찬물을 닦아내고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아까의 비웃던 눈빛들은 이제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기분을 이해했다. 사람들은 약자를 밟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약자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면 그들은 저절로 뒷걸음질 친다. 갑자기 윤수아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용감한 척했다. 언니, 서연 언니.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오늘 두 사람 결혼식이잖아요. 진혁 오빠 망신 주지 마세요. 나는 윤수아를 돌아보며 응시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가시처럼 늘 내 등 뒤에 있었다. 항상 언니, 진혁 오빠가 걱정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몰래 내 것을 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그녀를 폭로하지 않은 것은 착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진혁 오빠가 걱정된다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걱정해야지. 내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을 때 오늘이 결혼식이라는 생각은 해봤니? 윤수아는 얼어붙었다. 최진혁은 재빨리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보았다. 심지어 아내보다 더 신뢰했던 여자까지도. 박혜숙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이 근본 없는 것, 네가 뭔데? 넌 이 집안 사람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 아들에게 빌부터 살 뿐이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어머님. 예전엔 빌부터 살았죠. 예전엔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네요. 나는 조명이 가장 밝아 모든 것이 잘 보이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말했고 그 소문이 금방 퍼져나갈 것을 알았다. 최진혁 씨, 내가 말했다.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찜통 같은 작은 원룸에 주저앉아 있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 내게 말했죠. 돈만 벌면 누구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최진혁은 입술을 떨며 나를 보았다. 서연아,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를 응시했다. 내 3년을 돌려받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한 가지만 똑똑히 들어두세요. 당신이 지금 잃고 있는 것들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살아온 방식, 당신의 탐욕, 남을 얕보는 당신의 태도, 그리고 한 여자를 걸레처럼 써도 된다고 생각한 당신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예요. 최진혁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보았다.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쓰고 있던 성공한 남자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박혜숙 여사를 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 얼굴에 쏟으신 차 다시 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는 무릎 꿇지도 않을 겁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결과를 책임져야죠.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시계를 보았다. 12시 5분.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더 많은 전화가 올 것이고 더 많은 빚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진혁은 나를 다시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 나에게 패배하는 것은 회사 전체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최진혁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애원하는 듯했지만 위협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가지마. 말해봐, 너 대체 누구야?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날 어디까지 끌고 갈 셈이야?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들끓는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고아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때 당신을 믿기로 선택했던 것 때문에 비웃게 하지는 마세요. 나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혜숙 여사의 욕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그리고 마치 잔인한 마침표처럼 갑자기 꺼져버린 웨딩 음악이 들려왔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붉은 카펫 위에 무릎 꿇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찻잔이 아니라 최진혁이 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연회장을 나서자마자 나를 뒤쫓는 발소리가 들렸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는 빠르고 다급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진혁이 내 팔을 붙잡고 거칠게 뒤로 잡아당겼다. 어깨가 살짝 빠질 정도의 힘이었다. 강서연, 가지마.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소리쳤다. 똑똑히 말해, 너 누구야?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나는 멈춰섰지만 바로 돌아보지는 않았다. 커다란 유리창 밖, 정오의 햇살이 주차장에 내리쬐며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제 겨우 12시를 조금 넘겼을 뿐인데 나는 지난 몇 분간 한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건 와. 나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 많잖아. 그는 비웃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날 망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체면을 차려? 나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허둥대는 한 인간을 보았다. 최진혁 씨. 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스스로 미끄러지는 동안 나는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충격을 받았다. 아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지난 3년간 나는 항상 참고 아닌 척하고 늘 그의 한 걸음 뒤에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강서연에 익숙했지 직설적인 강서연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내 팔을 더 세게 쥐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몇 달 전부터 너 변했어. 휴대전화 숨기고 혼자 외출도 잦아지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날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3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은 아직도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은 뺨을 맞는 것과 같았다. 그는 내 팔을 놓고 반걸음 물러서더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뭐라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처럼.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았다. 작은아버님. 최진혁의 아버지 동생이자 회사 대출 일부의 보증을 서준 사람이었다. 박혜숙 여사가 늘 영향력 있고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최진혁이 전화를 받았다. 작은아버지? 네? 국세청까지 움직였다고요? 아니요, 도망 안 갑니다. 지금 호텔이에요. 결혼식,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애원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약속할게. 이 일만 해결되면 내 말 다 들을게. 어머니도 수아도 다 정리할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3년 전 그가 축축한 원룸에서 무릎 꿇고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말했을 때도 이런 눈빛이었다. 그때 나는 믿었다. 신탁 자금에서 돈을 빼내고 아무도 모르게 대리인을 내세워 서류에 서명하고 아버지의 옛 투자자들에게 전화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믿었다. 나는 그에게 내 인생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혁 씨.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랑 제대로 결혼했을까요? 그는 침묵했다. 그 1초의 침묵으로 충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건 없네요. 그는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갑자기 분노했다.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널 왜 돕는다고 생각해? 네가 예뻐서, 매력 있어서, 여기서 나가봐.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나는 그를 보며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저 차가울 뿐이었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취해 있었죠. 난 못 들은 척했어요. 오늘 당신은 다시 그 말을 했고 난 똑똑히 들었어요. 그는 나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허공에서 멈췄다. 아마 내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박혜숙 여사가 연회장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하이힐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강서연, 거기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가리켰다. 우리 결혼식을 망쳐놓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차 세례를 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것.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밥 먹고 내 아들 돈 쓰면서 살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해? 저는 어머님 댁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오히려 이 집안이 제 돈을 썼죠. 박혜숙 여사는 얼어붙었다. 최진혁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듯 나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박혜숙 여사를 보았다. 목소리는 느릿했다. 어머님 3년 전 진혁 씨가 파산했을 때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 기억하세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지 않도록 빚을 갚아준 건 누구였죠? 그리고 회사의 첫 계약을 따낸 건요? 박혜숙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너, 거짓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이메일을 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읽어보세요, 어머님. 송금인 이름은 최진혁이 아니라 강서연입니다. 박혜숙 여사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최진혁을 돌아보았다. 아들아, 말 좀 해봐. 최진혁은 화면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렸다. 서연아, 이걸 나한테 숨겼어.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나 같은 가난한 고아는 돈이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나요? 윤수아도 나와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굳어진 채 억지로 웃었다. 언니, 농담 그만해요. 재미없어요. 나는 윤수아를 보았다. 네가 받은 5천만 원짜리 목걸이 기억나? 그 돈 회사 자회사 계좌에서 빼낸 거야. 그 계좌 명의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윤수아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다. 박혜숙 여사는 호텔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경멸이 아닌 오직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할 셈이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저 제 것을 되찾아갈 뿐이에요.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두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최진혁이 5성급 호텔 바로 그 입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몇 번이든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하지만 돈은 전부 가져가지 마. 어머니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회사 식구들도 있잖아.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진혁 씨,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얼굴에 차를 쏟았을 때 당신은 나더러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지금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네요. 하지만 난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 둘 사이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나는 돌아섰다. 햇살 아래 무릎 꿇은 남자, 주저앉은 시어머니, 창백해진 들러리, 그리고 망가진 결혼식을 뒤로하고 몇 미터 걷지 않았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둥을 잃은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는 멈춰섰지만 바로 돌아보지는 않았다. 내 안에 어떤 가느다란 끈이 살짝 당겨졌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년간 그 집에서 살았던 시간을 없었던 일처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돌아섰다. 박혜숙 여사가 난간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짙은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다. 더 이상 아까의 위세등등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머리 위 지붕을 잃은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아가,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더는 못 견디겠다. 최진혁은 여전히 햇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마치 구명보트를 발견한 것 같았다. 서연아, 집에 가자.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하셔. 뭐든 원하는 거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서명할게. 전부 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박혜숙 여사를 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내 결혼 생활 속 세입자처럼 살았던 강남의 3층짜리 주택이 떠올랐다. 그곳에 다시 갇히고 울고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명확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이 일은 더 길어지고 모두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용할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집에 가죠. 하지만 대화는 단 한 번뿐입니다. 박혜숙 여사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두렵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이 재빨리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세대의 차에 나눠 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혜숙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물. 진여가 물 좀 다오. 최진혁이 황급히 달려가 물을 따라 그녀에게 무릎 꿇고 건넸다. 그 모습은 과거 그녀가 심장마비인 척하며 온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아. 물을 마신 박혜숙 여사가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다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어?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니? 나는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저는 강서연 고아입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 17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제 돈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박혜숙 여사가 놀랐다. 아버지?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분이 아니셨어요. 한물류 회사의 창립 주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신탁 자금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 돈은 변호사가 관리했고 제가 만 25세가 되거나 긴급한 상황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3년 전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만 25세가 되었고 당신 회사는 파산했죠. 박혜숙 여사는 마치 내가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왜 모든 걸 숨겼니? 숨긴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제 돈이 사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진혁 씨를 돕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 필요한 건 돈이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날 사랑하긴 했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너무 많이요. 제가 투자한 바로 그 회사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감수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요. 갑자기 박혜숙 여사가 울기 시작했다. 통곡이 아니라 흐느낌이었다. 맙소사.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구박하고 차를 쏟아붓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쁘지 않았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다. 서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미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네가 가난한 줄 알고 얕봤다. 네가 우리 집안의 빌부터 출세하려는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얕보셨죠. 저는 참았어요. 무릎 꿇었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400명의 하객 앞에서 제게 차를 쏟으셨습니다. 그건 훈육이 아니었어요. 모욕이었죠. 박혜숙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겁을 먹고 네 분수를 알게 될 줄 알았어.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내가 말했다. 그저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갑자기 최진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용서해줘. 내가 바보였어. 탐욕스러웠어. 내가 번 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그게 내 돈이었을 줄은 돈은 다 가져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겨줘. 그 회사는 내 인생 전부란 말이야. 나는 그를 보며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고 공허함만 남았음을 느꼈다. 진혁 씨, 그 회사는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돈이었고, 내 노력이었고, 내 자존심이었어요. 당신은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윤수아에게 선물을 사주고 당신의 명성을 쌓았죠. 단 한 번도 내게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는 울었다. 35살의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 아침 투자금 회수 서류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정확히 11시 30분. 어머님이 제게 차를 쏟고 계실 때 명령이 실행되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박혜숙 여사는 경악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잔인했단 말이냐?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제가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저 바보이기를 멈춘 것뿐입니다. 집안은 조용해졌다. 최진혁의 거친 숨소리와 박혜숙 여사의 흐느낌만이 들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말했다. 이 집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누구 명의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3일 안에 퇴거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다. 우리를
우리 집에서 내쫓겠다고? 내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제 재산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원하시면 월세로 사셔도 좋습니다. 최진혁이 소리쳤다. 강서연, 너 정말 악마다. 나는 일어섰다. 아니, 최진혁 씨. 그저 자선사업을 그만둔 것뿐이에요.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박혜숙 여사가 나를 뒤쫓아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난 늙었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어.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어머님이 길바닥에 나앉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오늘 잃은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현실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침실 하나, 거실 하나. 발코니에서는 오토바이 소리로 늘 시끄러운 골목이 내려다 보였다. 지난 3년간 나는 직장에서 가깝다는 핑계로 이 공간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박혜숙 여사도 비난하는 눈초리도 명령하는 최진혁의 목소리도 없는 곳. 가방을 내려놓고 발에 물집을 잡히게 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진혁의 이름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연아, 제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어머니 쓰러지셨어.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일어나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건 지난 3년간의 강서연이었다. 누가 울면 마음이 약해지고 누가 무릎 꿇으면 포기하는 강서연. 하지만 다른 한 부분, 햇살 아래 그가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던 바로 그 부분이 나를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했다. 나는 답장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10분이 지났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여기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혈압과 공황 발작으로 실려 오셨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보호자분이 오셔서 서류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젖은 웨딩드레스 대신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다른 사람 같았다. 화장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저 피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있는 한 쌍의 눈만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밖에서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윤수아도 함께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 윤수아는 멋쩍게 일어나 나지막이 인사했다. 언니, 나는 고갯짓으로만 답했다. 최진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의식은 돌아왔어. 심리적 충격 때문이래. 서연아, 어머니랑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널 찾으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아프신 걸로 나를 압박하지 마. 그가 고개를 숙였다. 압박하는 거 아니야. 부탁하는 거야.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박혜숙 여사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뜨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정말 돈을 전부 가져갔느냐? 그녀가 물었다. 나와 진혁이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셈이야?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어머님, 지난 3년간 어머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저는 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어머님 것을 훔친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집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호화롭지만 않을 뿐이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난 늙었어. 이런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졌단 말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모욕적인 삶에 익숙해졌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엔 둘 중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경멸이 아닌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제발. 하연이, 우리에게 살 길은 열어다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벼랑 끝으로 밀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더 이상 사다리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일어섰다. 푹 쉬세요. 3일 안에 통지서가 도착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밖으로 나오자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괜찮아지실 거야.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한테 많이 화났어? 나는 그를 보았다. 화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주저앉았다. 윤수아가 다가왔다. 서연 언니, 미안해요. 그 돈이 언니 돈인 줄 몰랐어요. 진혁 오빠 돈인 줄 알았어요. 나는 윤수아를 보았다. 진혁 오빠가 부자인 줄 알고 붙었겠지. 괜찮아. 넌 내게 빚진 거 없어. 윤수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야지. 최진혁이 고개를 들었다. 시간을 좀 줘.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혁 씨, 난 당신에게 3년을 줬어요.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요리했던 모든 음식, 모든 인내, 최진혁이 윤수아와 함께 있을 때 지었던 모든 미소를 떠올렸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전부 소진해버렸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내 신탁 자금 관리인인 김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확실한가, 서연 양? 네, 변호사님. 예전엔 제 힘을 쓸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지. 그가 말했다. 모든 걸 처리하겠네. 하지만 준비하게.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최진혁이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는 문 밖에서 그저 서 있었다. 벨을 누르지 않고 나지막이 내 이름만 불렀다. 문을 열었다. 들여보내줘. 안 돼. 그는 그냥 서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3년, 거짓은 아니었어. 널 사랑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은 내가 하녀인 집에서 왕노릇하는 기분을 사랑했겠지. 그가 울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 줄 몰랐어. 알아?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참고 살 줄 알았을 뿐이야.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작은아버지인 최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이를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마라. 나는 읽고 삭제했다. 그들이 애원해서 협박으로 넘어갔음을 알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은 망가진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나를 소유했던 사람들 앞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다음 날 오피스텔을 나서자 최민준이 서 있었다. 기둥에 기댄 채 옷차림은 단정했다. 그가 다가왔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말씀하세요, 작은아버님. 저 시간 별로 없어요.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지금 너무 과하게 굴고 있어. 넌 여전히 이 집안 며느리야. 자금을 다 빼가고 집을 뺏고 이혼까지 하겠다니. 그들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작은아버님 생각엔. 제가 지난 3년을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가 코웃음을 쳤다. 여자는 평화를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넌 지금 이를 키우고 있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누가 입에 오르내릴까요? 이미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넌 아직 젊어. 나쁜 평판 남기지 마. 돈 일부는 남겨둬. 내가 중재하지. 그럼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아버님은 중재자가 아니시죠. 더러운 대출에 보증을 서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남의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냐? 제가 아니라 서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가왔다. 그깟 서류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내 과거를 파헤칠 거다. 내 아버지는 깨끗했을 것 같으냐?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파헤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웃었다. 독하구나. 하지만 명심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날 원망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님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떠났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익명의 고발이 접수됐네. 서연 양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했다는 내용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작됐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널 괴롭힐 거야. 견딜 수 있습니다. 밤, 최진혁이 다시 왔다. 그는 문 밖에 주저앉아 벽에 기대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었다. 5분만 줘. 그가 말했다. 고개를 들었다. 눈밑이 거무죽죽했다.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말했다.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이야. 나는 그를 보았다. 진혁 씨. 당신이 처음 나를 쓸모없다고 말했던 때 기억나? 당신은 취해 있었지. 하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 그날 이후로 당신 머릿속에서 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변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곁에 있을 때 변했어야 했어. 이제 내가 없는데 누굴 위해 변하겠다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돌아가. 내가 말했다. 작은아버지에게 이용당하지 마. 그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걸어갔다. 이틀이 지났다. 퇴거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박혜숙 여사는 20번 넘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오후에 문자가 왔다. 서연아, 제발. 갈 곳이 없다. 날 길바닥에 버리지 마라. 나는 답장했다. 집을 구하세요. 석 달치 월세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답이 없었다. 밤에 윤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언니,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승낙했다.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윤수아는 다른 사람 같았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나한테 많이 화났지? 그녀가 물었다. 미안해. 진혁 오빠가 너한테 의지해서 사는 줄은 몰랐어. 자기 돈인 줄 알았어. 네가 그냥 얹혀 사는 식충인 줄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 어쩔 건데? 그와 헤어졌어. 그녀가 슬프게 말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이 변하더라. 나한테 돈만 밝히는 여자라며 욕했어. 이제 네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 나는 침묵했다. 서연 언니.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 그 집안 나쁜 사람들이야. 최민준 그 사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 아니야. 알아. 윤수아가 일어섰다. 내가 도울 건 없지만 내가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라는 건 알아줬으면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 사본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여기서 멈춰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마. 서명을 보았다. 최민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더러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그가 말했다. 그건 위조된 서류들이야. 내 반응을 떠보는 거지. 나는 주저앉았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거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3년간의 인내는 끝났다. 다음 날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한 명이 물었다. 재산 횡령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차분한 반응에 놀란 듯했다. 경찰차 안에서 나는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찰서입니다. 바로 가지. 그가 답했다. 경찰서에서 형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내게 고발장을 보여주었다. 고발인 최민준. 나는 미소 지었다. 작은아버님, 참 빠르시네. 아시는 분입니까? 전남편의 삼촌입니다. 결혼을 이용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자금이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최진혁의 서명.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이건 민사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경찰을 이용해 저를 겁주려는 거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서 밖에는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없었어. 작은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맹세해. 진혁 씨, 당신에게 남은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이 당신 이름을 이용하게 두지 마.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 아버지 일이 신문에 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밤에 김 변호사와 통화했다. 내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밤, 박혜숙 여사가 전화했다. 서연아,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이 널 찾아와? 네가 우리를 속였다던데. 어머님, 그 사람들 말을 믿으세요? 아니면 제 말을 믿으세요? 그녀는 침묵했다. 이제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들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울었다. 너 정말 나쁘구나. 어머님 스스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다음 날 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남편 집안 재산 빼돌린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다. 윤수아가 전화했다. 언니, 기사 봤어? 그들이 언니를 헐뜯고 있어. 최민준이 언니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겠다고 했대. 들었어. 고마워, 수아야. 언니, 최민준이 진혁 오빠한테 남은 주식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강요했대. 안 그러면 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겁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를 삼키고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최진혁에게 전화했다. 서명했어? 그는 침묵했다. 회사에 남은 당신 지분을 작은아버지에게 팔았구나. 맞아, 서연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있었어. 내가 말했다. 당신은 작은아버지를 선택한 거야. 그가 울었다. 미안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해 김 변호사에게 긴 이메일을 썼다. 변호사님, 나는 마지막에 썼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네. 그가 답했다. 그들은 내가 겁을 먹을 줄 알았다. 3년을 참아온 사람이 일단 일어서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김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준비됐나? 그가 물으며 내 앞에 소장을 내려놓았다. 최민준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횡령 혐의 고소장이었다. 나는 페이지마다 서명했다. 정오에 박혜숙 여사가 전화했다. 네가 작은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정말 이 집안을 죽일 셈이냐? 어머님, 아직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진혁 씨를 협박했고 저를 비방했고 겁줬습니다. 그게 가족인가요? 그녀가 울었다. 넌 이해 못해. 작은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망했어. 그가 곁에 있으면 당신들도 망할 겁니다. 그저 좀 더 천천히 죽어갈 뿐이죠. 오후에 최민준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밤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말 독하구나. 하지만 진혁이가 뭘 서명했는지 알아? 모든 자금이 자기에게서 나왔고 내 이름은 그냥 빌린 것이라는 각서야. 날 고소하면 난 이걸 제출할 거다. 네가 먼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최진혁에게 전화했다. 서명했어? 서연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서웠어. 있었어. 내가 말했다. 당신은 작은아버지를 선택했어. 이제 당신은 문서 위조 공범이야. 그가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에게 이용만 당할 거야.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와 상의했다. 밤에 윤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들었어. 최민준이 모든 죄를 진혁 오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래. 나는 최진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은 두 가지 죽음 사이에 있어. 죄 때문에 죽거나 침묵 때문에 죽거나 덜 고통스러운 쪽을 선택해. 그는 답이 없었다. 다음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민준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네. 영장이 발부됐어. 오후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서연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최진혁 씨가 자수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최진혁은 한방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다 자백했어. 최민준이 강요했어. 그가 서류를 위조했고 돈을 해외로 빼돌렸어.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말했다. 날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 복수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을 구해주지도 않을 거야. 경찰서를 나와. 나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개 숙여오는 최진혁의 모습이 보였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내 인생의 3년을 도둑맞은 듯한 커다란 상실감뿐이었다. 박혜숙 여사가 전화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진혁이가 자수했다던데. 작은아버지는 도망갔다고 하고. 아가, 우리 집안 정말 끝난 거니? 어머님, 내가 말했다. 어머님 스스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오신 겁니다. 그녀는 크게 울었다. 내가 그렇게 밉니? 밉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더 이상 불 끄는 소방수가 되기를 멈춘 것뿐입니다. 이틀이 지났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수배되었고 최진혁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다시 뉴스가 나왔다. 나는 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내 옷가지들, 낡은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있었다. 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저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요. 전화가 울렸다. 문자였다. 강서연 씨, 최민준이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민준이 체포된 지 이틀 후, 나는 추가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야위고 머리카락이 더 휘어진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지쳐 있었다. 대단하군. 그가 말했다. 고아 며느리 하나가 집안 전체를 무너뜨렸어. 스스로 무너지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석 달이 지났다. 재판 날이었다. 나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야위고 눈이 퀭해진 최진혁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최민준은 무표정했다. 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최진혁이 증언대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돈은 서연이 것입니다. 최민준이 제게 강제로 위조각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최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는 창백해졌다. 최후 진술에서 최진혁이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나 판결이 나왔다. 최민준, 징역 5년. 최진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내 것이 되었다. 기쁨은 없었다. 법원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혜숙 여사가 밖에서 떨면서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밉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습니다. 사랑도 없지만요. 나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어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이겼는데 기뻐 보이지 않는군. 저는 남을 이기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건가? 매각할 겁니다. 그들과 어떤 연결고리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들었다. 어느 날 박혜숙 여사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몹시 야위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다. 정말 다 버리고 갈 셈이냐? 그녀가 물었다.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서연아.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뜨거운 찬물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울었다. 잔인하구나.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것보다는 인간적입니다. 나는 대문을 닫았다. 2달 후 최진혁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잘 지내기만 바랄 뿐이야. 만약 그때 내가 널 지켜줬더라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나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회사 매각이 끝났다. 평생 걱정 없이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유였다. 어느 날 윤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박 여사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셨어. 위독하시대. 계속 언니 이름만 부르셔.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뼈와 가죽만 남은 채 누워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 이제 죽는 거니?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네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나는 너를 딸로 여기지 않았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네게 찻잔을 쏟은 것이 우리 집안의 복을 끊어버린 거야. 용서해다오 아가.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거면 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최진혁이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그가 묘비에 말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난 널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널 무릎 꿇리면서 그 사랑을 망가뜨렸지. 내가 그 사랑을 죽인 거야. 나는 그곳을 떠났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식물을 키웠다. 한 남자를 만났다. 아이가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나를 얕보지 않았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최진혁이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널 찾지 않을 거야. 그가 썼다.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날 완전히 죽이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더 이상 무릎 꿇던 신부가 아니었다. 참기만 하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강서연이었다. 아버지의 시계를 찾다. 아버지,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만약 그때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어쩌면 아직 남편과 가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삶은 없었을 것이다. 그 뜨거운 찻잔은 내 피부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깨웠다. 어떤 화상은 겪어보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꿈속에서 잠들어 있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했다면 아마 당신도 나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온한 겉모습 뒤에서 조용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참고 남을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 결국 자신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알림이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을 정할 권리가 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단지 당신이 더 착했거나 과거에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내를 멈춘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때로는 간단한 사과 한마디, 한 번의 변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그저 너무 착했을 뿐이다. 그리고 경계선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알림으로 남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되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많은 비극은 악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긴 침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